첫 번째는 준비한 내용은 영국이 얼마 전까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브렉시트 하네, 브렉시트 하네.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하방 변동성 소재로 사용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확정을 했죠. 2020년 1월에 드디어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합의 이혼한다. 그러면 지금 브렉시트가 완전히 된 것인가? 아직 같은 집에 동거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야. 도장 찍었으면 분가를 해야지 왜 같은 집에서 사냐. 현재는 무엇을 하냐면 2020년 12월 말까지 도장은 찍었는데 향후 서로 등 돌리고 살지 말고 서로 위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은 합시다. 다만 도장을 찍었으니까 유로 경제권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영국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또한 유로 경제권에 영국이 들어와 있을 때 받던 혜택이 다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2020년 12월 말까지 서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협의해 나갑시다. 그렇지만 도장은 찍었어요. 남남이에요. 이 남남이 된 영국. 근데 영국이 참 성견지명이 뛰어났던 것인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2020년 1월 이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이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은 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5월까지 침체세가 나타났다가 6월서부터 이제 개선세, 7월까지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유로 경제권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은 6월에 인플레이션율 개선세가 나타나다가 7월에 마이너스 0.1%로 인플레이션율 유동성 비율이 낮아지게 됐어요. 미국과 중공이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독일이 낮아지게 됐다는 것은 유로 경제권 자체 정책에 의해서 미국과 달리 코로나19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게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를 대게 돼요. 유로 경제권은 늘 같은 경제 하나의 몸이라고 말해왔지만 머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독립된 국가,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갖고 독립된 자치권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이 합체되었기 때문에 몸은 하나에 머리가 여러 개가 달린 그러한 괴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면 미국과 달리 빠른 실행력이 진행되지를 못해요. 여기서 운 좋게 시기도 매우 탁월하게 2020년 1월에 영국이 탈출을 하게 됐죠. 글로벌 경제는 이와 같이 돈의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전보다 시장에서 돈을 더 찾아보기 쉬운 시절이 되게 된다면 사람들은 돈이 적을 때는 얘를 귀하게 가치를 높게 쳐줬는데 지금은 뭐 걸어다니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돈이요. 그렇게 되면 가치가 낮아지게 돼요. 돈의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면 물건의 총량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동성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되게 돼요. 즉 돈이 적어서 돈의 가치가 귀할 때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흔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죄송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물가예요. 물건의 가격. 근데 2020년 3월 23일서부터 미국 경제에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처럼 단기에 매우 치솟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됐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돈이 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동성을 공급 확대를 통해서 돈이 돌 때까지 계속해서 유동성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기 전에 기준금리도 0% 가까이 낮춰보고 4차 양적 완화도 진행을 해봤지만 돈이 쉽게 돌지를 않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또 격해지게 되고 주요 국가들이 미달러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3월 23일서부터는 좋다. 그러면 2차 저차 돈이 돌 때까지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미달러를 공급할 것이다. 주식시장 상승하라고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통화 유통 속도를 좀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할게요.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얘가 비례적으로 통화량에 비례하게 돼요. 돌 때까지 통화량을 늘려줘야지 돼요. 늘리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3월서부터 실제 돈은 증가가 되게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율은 내려가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복합지표예요. 즉 여기에 이 지표값을 산출하게 되는데 에너지 부문, 농업 부문 여러 가지 이제 부문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합쳐서 얘를 통합적으로 이제 나타낸 지표값이에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 부문 4월에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니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됐고 WTI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까지 원유 가격이 침체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은 3월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은 침체되는 현상이 5월까지 진행이 됐어요. 주요한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 세계 경제 표준인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5월까지 인플레이션율이 침체가 되게 됐고 6월서부터는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물 경제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 금이나 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 달러를 포함한 주요 기축 통화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는 이와 같은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되는 이 기축 통화를 미 달러만 쓰게 되면 굉장히 이제 미국 경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미 달러 외에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기축 통화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을 이와 같은 걸 이제 기축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 들어가 있는 기축 통화들 중에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이제 외화를 편입하게 될 때 어떠한 비중으로 가져가지 될까? 비중을 정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미 달러가 50% 가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 물물 교환의 매개체는 이 기축 통화 중 미 달러가 되게 돼요.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 달러를 환율 제도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미 달러 대비 원화 가격, 미 달러 대비 엔화 가격,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격. 즉 실물 경제에서 안정적인 물물 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의 가치가 막 급등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시키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설립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몇 %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예측하는 포캐스팅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3월 23일서부터 폭발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돼요.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페드,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늘리면 비례적으로 늘려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또 비례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만큼 유동성을 늘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유동성을 늘리는데 미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를 약세로 위치시키고자 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예를 들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가 미달러 대비 약세 구간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은 2019년부터 트럼프의 막말에 따라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을 받았죠. 이러한 시기에 다행히도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기였고 중국은 이와 같은 폭발적인 관세를 두들겨 맞아서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증가하는 미달러 유동성보다 더 폭발적으로 위안화 유동성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2.8%였던 중국의 물가는 2020년 1월에는 5.2%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됐어요. 즉, 미 트럼프가 두들기는 관세를 상쇄할 정도로 물가를 높이고 있던 중이었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를 약세 구간에 위치시키고자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2010년 이래 계속해서 초강세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환율이 약세 구간에 가 있을 때 득을 보는 산업부문, 강세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 득을 보는 산업부문,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초강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기존에 득을 보던 산업부문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 고착화가 됐어요. 정책에 기인해서 특정 국가의 미달러 대비 환율 가치를 약세 구간에 위치하고자 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해 볼 수가 있고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곳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되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오게 되면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6월, 7월 개선세가 나타나고 당연히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니 중공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도 6월, 7월 상승세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유로 경제권의 핵심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의 통화 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유로 경제권 속에서는 독일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따라서 유로 경제권에 있는 국가들의 정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요. 얘는 7월에 마이너스 0.1%.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는 다른 흐름이 유로 경제권의 자체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입이 달리고 머리가 달린 국가들이 많다 보니 뭐를 하나 정하려고 그래도 효과적으로 매우 빠른 실행력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다른 흐름이 진행되게 돼요. 유로 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다른 국가들도 보게 되면 이탈리아도 독일 따라 마이너스, 스페인의 인플레이션율도 마이너스. 근데 프랑스는 보게 되면 7월에 상승했네.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틀리죠. 중국, 미국은 5월까지 인플레이션율이 침체되다가 6월서부터 개선세가 나타나서 7월에 개선세가 더 강화되게 되는데 틀려요. 그리고 0.8%뿐이 되지를 않아요. 미국은 7월에 1%였는데 뭔가 다른 이 유로 경제권의 국가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인플레이션율 실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여전히 1990년대에서부터 EU 유로 경제권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래로 유로 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독일의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는 굳이 브렉시트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코로나19가 덮치고 나게 되니 굉장한 성견지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뭔 말이냐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최종적으로 EU와 이혼합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로 경제권과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직 현재 체제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자체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와는 달리 중국, 미국과 같이 5월까지 침체세가 나타나다가 6월, 7월에 1%, 미국과 동일한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게 돼요. 즉,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흐름새로 영국이 돌아오게 됐다.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됐는가? 영국은 이미 1990년에도 브렉시트를 한 적이 있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영국에? 영국에는 블랙 먼데이라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990년대에는 영국도 이제 유로 경제권에 같이 들어가져 있었고, 유로 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연계 환율 제도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각 국가별로 통화량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유로 경제권에 포함된 국가들은 다 연동돼서 환율 제도를 움직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 되게 돼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경제 위기 상황 시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게 돼요.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처한 경기 위기 수준이 다를 텐데 이 유동성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다.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199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하게 돼요. 서독 쪽에 인접했었던 동독 지역들은 그나마 이제 좀 개발이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동독 지역은 서독보다 개발이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서독은 동독을 개발하고자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야지 됐고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부족한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이전보다 하락하게 되고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주게 되는 이자, 다른 말로 금리가 높아지게 돼요. 즉 서독이 통일되게 되면서 유로 경제권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당시 영국의 GDP 증감률이에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영국 경제가 서독이 통일됐을 때, 독일이 통일됐을 때 좋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려야지 되고 금리를 낮춰야지 돼요. 근데 유로 경제권에 있다는 하나만으로 또한
서독이 통일을 해서 자기네 동독을 개발시키겠다고 채권 발행량을 늘리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독일의 금리는 1990년 초에 7.6%에서 9.1%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유로 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다 금리를 올려야 되고 영국도 올려야지 돼요. 영국 경제는 안 좋아지게 되는데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금리를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기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자, 영국은 체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금리를 낮춰야지 되는데 반대로 독일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다. 즉 파운드화 가치가 높아지지만 언젠가는 파운드화가 평가절하됐을 뿐이 없다. 공매도 공격이 1922년부터 파운드화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굉장히 많은 외환 보유고를 단기에 풀면서 공매도에 맞서게 됐지만 결국은 이에 패배하게 되고 1992년 9월 16일 날 영국은 유럽 연계 환율 제도를 탈퇴하고 영국 자체적인 이제 자율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하게 돼요. 물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체면을 굉장히 구이게 됐지만 이와 같은 이제 파운드화 가치 절하로 다시 이제 영국에서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영국 경제는 다시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유로 경제권에 들어가 있었던 시절에 주도권을 자기네가 갖지 못하고 독일이 갖게 되면서 계속해서 피해를 받아왔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드디어 다시 이혼을 합시다. 경제적인 위기나 외환 위기가 발생돼서 결별을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움을 남기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졸혼, 충분히 살아봤다. 갈 길 가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19라는 게 덮치게 되게 됐고 영국은 아직도 독일 때문에 헤매는 속이지만 영국 경제는 이와 달리 독자의 행보를 가고 있다. 영국 성견지명이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결과적으로 유로 경제권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속에서 더 탄력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로 경제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난 공개방송을 통해서 봤듯이 2020년 하반기에는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예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보셔야 되는 영상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치게 되면 연관 검색어 여기에 주상지라는 낯선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 주상지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세 번째 거 누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에 접속이 되게 돼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윗부분에다가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가져 있는 건데 유튜브에서는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계속 차지하게 돼요. 불편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새로 이제 공개 방송을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 3개월 내외로 3개월이 됐나요? 3월서부터 공개 방송을 했으니까 네, 3개월 됐죠. 3개월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요 두 가지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핫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즉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뭐 미국이 됐든 중공이 됐든 호주가 됐든 일본이 됐든 남아프리카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다 연동돼서 움직여요. 특히 2020년 3월에는 금융상품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연동돼서 움직였어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이는가? 요거를 이제 매우 상세히 달았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해할 필요가 없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해서 시각적인 자료로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눈으로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 난해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80% 정도는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는 내용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이 좀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나 유료 카카오톡방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거에다 이제 접목해서 써야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된 건지 그게 난해하다는 말이 되게 돼요. 저희가 공유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시각 자료예요.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바는 이와 같이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 개인분들이
적합하지 못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이 진행되는 속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구분하는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함이지, 저희가 공유드리는 이 콘텐츠를 갖다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결론만 가져다 쓰든 중간에 것만 잘라서 가져다 쓰든 저희 거라는 게 티가 확 나요. 어떠한 상업방송,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모든 매체를 통한 저희의 공개방송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대놓고서는 이제 막 보고 그걸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제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증권 방송에 어떤 분이 전문가라는 분이 그 전날 밤 10시서부터 진행한 공개 방송에 사용한 그 자료 그대로 순서 그대로 가져다가 본인이 분석했다고, 큰 조종 3월과 같은 폭락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영이 된 동영상도 제보를 받았어요. 갖다가 쓰려면 중간에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림의 색깔이라도 바꾸지, 그냥 갖다가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경제 분석 책까지 이제 또 발간한 사람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의 이제 옵션 분석하는 거, 파란 숫자, 개인 파란 숫자 사냥법이라는 것을 그냥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어떠한 상업적 방송,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저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개인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아주 미천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방송도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봐야지 돼요.